자, 인문터리 K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아우, 김상우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 2015년 한국에서 개봉했던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명작이죠. 명작이죠. 네네네. 이게 그 베네딕트 컴버배치 그리고 키이라 나이틀리가 주연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열연했던 실제 인물 앨런 튜링. 천재 튜링. 과학자죠. 네, 천재. 완전 천재, 초천재. 인공지능의 아버지. 네. 현대 컴퓨터의 창시자. 창시자이기도 한데 네. 정확하게 말하면 할아버지. 아, 컴퓨터의 할아버지. 네, 컴퓨터의 아버지는 이제 네. 존 폰 노이만이라는 분이고, 아, 노이만.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튜링이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튜링으로 하여금 2차 대전의 종교를 보았다. 네, 2차 대전의 종결자. 2차 대전 자체를 빨리 끝낼 수 빨리도 아닌데 네네네. 더 빨리, 비교적 빨리 끝낼 수 있었던 이유가 이 튜링의 역할이 컸다. 그러니까 에니그마라는 암호를 해독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튜링의 암호 해독으로 인해서 거의 1,400만 명에서 5천만 명의 목숨을 구제했다. 그쵸. 아, 그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인데 네, 맞습니다. 오늘 한번 이 앨런 튜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그 당시 대영 제국이라고 해서 전 세계 곳곳에 식민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앨런 튜링의 부모님은 그 식민지에 파견된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인도에 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인도에 가 있기 때문에 튜링은 공부해야 되니까 네. 이제 사촌 집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아직 남아 있었던 거죠. 네네네.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네. 친구들이 보통 놀면 뛰어다니고 네. 축구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얘는 노는 거를 어려운 수학 문제 푸는 거를 그게 놀이였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사람이니까 그 당시 영국의 명문대인 케임브리지 대학에 케임브리지. 네, 입학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당시에 수많은 천재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뭐 C.S. 루이스라던가 네. J.R.R. 톨킨 뭐 이런 분들도 있었고 글을 가르쳤던 그 네. 스승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수님들. 천재를 가르칠 만한 스승이라면 대단한 분이실 텐데. 어마어마한 분이 있는데 예. 저번 시간에 살짝 제가 언급만 살짝 했었던 분인데 바로 루트비 비트겐슈타인. 이분이 철학 강의를 하고 있는. 비트겐슈타인이랑 튜링이랑 어마어마하게 토론하고 논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모순에 관한 논쟁이 있고요. 또 네. 수학이 네. 발견되는 거냐, 1, 2, 3, 4 이런 걸 발견하는 거냐, 아니면은 인간에 의해서 발명되는 거냐, 수학이. 네, 그거에 대한 논쟁을 했었어요. 피디님 혹시 수학은 우리가 발견하는 걸까요? 발명하는 걸까요? 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를 막 얘기하면서 이제 예. 치고받고 싸웠다. 비트겐슈타인이랑. 근데 그 당시 초천재 중에서 뭐 철학계 신으로 불렸던 사람이랑 네네. 기죽지 않고 토론할 수 있었다는 거는 튜링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란 거죠. 튜링이 공부할 때 네. 봤었던 논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논문의 주인공을 이 사람이 너무 만나고 싶어 하고 너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튜링의 어떻게 보면 꿈. 난 저 사람처럼 될 거야. 우상. 괴델이라는 사람이에요. 괴델. 괴델이 어떤 사람이냐? 네. 불완전성 공리라는 그 수학 체계를 만든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버트런드 러셀이라던가 화이트헤드 같은 분들이 수학으로 참인 명제를 모두 다 증명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미래에도 다 예측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수학으로. 그렇죠,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파악할 수 있을 거다. 인간의 지성은 최고다. 막 이렇게 인간의 지성에 찬탄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근데 괴델이 아니야. 수학으로 참인 명제라고 할지라도 증명할 수 없어. 이걸 증명한 거예요. 그걸 증명을 했다라는 네, 거예요? 증명한 거예요. 수학으로 다 할 수 없어를 증명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어떻게 돼요? 망연자실하죠. 수학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괴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상을 엎어버린 거죠. 튜링은 그걸 보고 그러면은 네. 수학이 네. 수학 밖에 한계가 있다는 거니까 수학의 그 한계를 내가 밝혀내보자. 그래서 괴델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걸 밝혀내는데 네. 그게 바로 현대 컴퓨터의 이론적인 네네. 배경이 되는 튜링 머신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만든 건 아니고 그 논문으로 쓰면서 그 가상의 기계를 설계를 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받아간 것이 바로 존 폰 노이만이라는 분인데, 아, 그걸 받아갔다고요? 어떻게 받아갔냐? 네. 튜링이 케임브리지만 있는 게 아니라 박사학위 과정을 밟으러 프린스턴 대학에 가는데 네네. 거기서 만난 사람이 몇 살 차이 안 나는 지도교수 존 폰 노이만이었어요. 아, 몇 살 차이가 안 존 폰 났군요. 노이만은 교수인데. 진짜 미친 천재. 이 사람 튜링보다도 천재예요, 솔직히. 그러고 나서 둘이 친구가 돼서 뭐 튜링 머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막 교류도 있고 교수와 학생 사이인데. 그런데 네. 영국에서 네. 전쟁이 일어납니다.
2차 대전입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그래서 독일이나 유럽에 있었던 수많은 과학자들, 천재들,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잖아요. 어디로 도망가나? 미국으로 도망가요. 미국으로 가 있죠. 미국으로, 유럽 위험해. 미국으로 가자. 위험하죠.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완전 학술의 장이 열렸어요. 아인슈타인, 베델, 네.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몰려온 거예요. 저번 시간에 말했던 발터 베냐민 이분은 도망가다가 못 도망치고 죽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다들 다 도망가고 있던 시기. 어. 근데 노이만도 튜링한테 너도 가지 말고 여기 있어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 있어라. 네, 미국에 있어라. 왜 가냐? 어. 안 된다. 나는 애국심에 불타서 난 조국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하고 영국으로 가버려요. 야. 그래서 튜링 머신을 컴퓨터까지 잊진 못한 거예요. 그거를 노이만이 실행을 하게 된 게 얘가 영국으로 가버려서요. 그 애국심으로 인해서 영국에 돌아갔는데 그러면 튜링은 거기서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이제 정보통신본부라는 여기를 들어가요. 그래서 얘한테 주어진 임무가 뭐냐? 너는 독일군의 암호 애니그마를 뚫어라. 이 명령을 딱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애니그마 자체는 어느 정도로 대단한 암호 체계였습니까? 옛날에 스파르타에서 스키탈레 암호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래요? 이런 원통형 펜 같은 걸 갖다 놔요. 네. 그리고 암호문을 써요. 그리고 이걸 쑥쑥쑥쑥쑥 마르면 말라서 딱 보면은 그대로. 글자가 보이는 문장이 보이는. 네네네네. 그런 식의 암호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1차 대전 이 당시에 썼던 암호문은 이제 코드북을 하나 준비해요. 코드북. 네, 어떤 문자와 대응되는 기호. 그래서 기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드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코드북을 보고 이 기호가 어떤 글자인지 이렇게 대응시켜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내서 아 이게 이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이게 이 문장이구나 알 수 있는. 나 코드북이 없는 사람들은 모르는 뭐 이런 암호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건 문제가 뭐냐, 코드북이 탈취당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네요. 네. 아니면 코드북을 계속 여러 개를 쌓아놓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암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게 이제 암호책이었죠. 그러면은 군에서 이런 암호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일단은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해독에 실마리를 주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러시아와 독일이 싸울 때 네. 러시아인들이 독일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전방부대에서 후방에다가 네. 야 독일 군들 쳐들어온다 라고 평론으로 보냈어요. 보고를 올렸어요. 러시아에서? 그러자 러시아 후방부대에서 야 미친 거 아니야? 암호로 해야지 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암호로 바꿔가지고 쳐들어온다는 걸 보고를 하는 거죠. 아니 굳이 쳐들어온다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그게 진짜 완전 그 수직적인 관료제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더 큰 문제는 독일군은 네. 이걸 알 수 있게 돼요. 독일군이라는 게 암호로 뭔지, 쳐들어온다라는 게 암호로 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로는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암호문은 최대한 명확하게. 명확하게? 네, 글자라는 거에는 어느 정도의 규칙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모든 문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알파벳이 뭐냐라고 했을 때 I, O, E예요. IOE. I랑 O랑 E 이 스펠링들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암호문을 쫙 다 봤을 때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호는 I, O, E 중에 하나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암호를 해독하는 거예요. 되게 좀 난해하죠. 혹시나 이 암호가 털렸다면 아. 이걸 즉각 발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예. 예를 들면은 아까 말한 코드북 있잖아요. 네네. 코드북이 만약에 뺏겼어. 근데 그 뺏긴 걸 몰라. 적군 입장에서는 계속 알아낼 거 아닙니까? 그냥 맵팩 키고 게임하는 거죠. 스타크래프트. 스타크. 그다 하는 거예요. 어디로 끝이죠, 올지, 끝이죠. 어떻게 올지. 그렇죠. 얘네 병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걸 다 알 수 있잖아요. 암호가 털린 걸 모르고 있다면. 네. 그래서 코드북을 바꾸던가 암호 체계를 다른 걸 쓰던가 이런 거를 대처를 해야 되는데 계속 모르면 바꿔줘야 큰일 되는 거죠. 그쵸, 그쵸. 애니그마는 이게 아까 코드북 얘기했잖아요. 네네. 나는 김상우 이걸 쓰면은 니은을 칠 때 코드북이 하나 들어와서 그 규칙대로 기호가 써지고 아 할 때 다른 코드북이 들어와요. 스펠링을 칠 때마다 코드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북 여러 개가 여러 규칙으로 하니까 이거 규칙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이었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거 뚫으려면 2만 년 정도 걸릴 텐데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나치 독일의 암호 체계는 굉장히 세련되고 아주 음흉하고 그 정도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도 했는데 네네. 이 앨런 튜링은 이것을 어떻게 뚫게 되는 거죠? 튜링은 애니그마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아, 그 정도로 독일의 암호 체계가 힘들었군요. 그럼 이건 안 돼. 이거 진짜 푼다고 해도 전쟁 끝나고 풀걸?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머신을 활용해가지고 계산하자. 근데 제가 영화를 봤을 때는 동료들이고 뭐고 그냥 다 그걸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무시했고. 그 당시 머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손을 풀고 있을 때 튜링은 기계를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더 본브라는
기계예요. 그 안에 소형 애니그마 36개를 집어넣어놔요. 암호문을 받았을 때 애니그마 36개를 통해서 거기서 나올 수 없는 문장들을 다 제거하는 거, 경우의 수들을 다 제거하는 방식으로 최적의 해석을 내놓는, 그러니까 인간의 연산으로는 진짜 뭐 몇 년 걸릴 거를 얘네는 뭐 몇 시간 만에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튜링은 암호를 뚫는데 성공한 거죠. 근데 제가 이미테이션 게임 영화를 봤는데 네네네. 튜링이 분명히 암호 해독을 성공했어요. 네네. 근데 영화상에서 보니까 독일군이 어느 시점에 와서 이 영국과 미국의 연합군 함대를 때려 부시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같이 일하던 과학자 중에 한 명의 형이 그 함대의 선원으로 있었던 겁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우리 형 죽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튜링한테 이거 정부에 미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 우리 형이 살 수 있다. 이거 빨리 해달라. 그 튜링 안 하지 않나요? 안 하잖아. 안 알려줘. 네, 눈물을 먹을 거 그건 안 돼. 절대 안 돼.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 암호를 해독했다고 해도 모든 소규모 함선들, 모든 편대들, 모든 작전에 사용하기는 애매해요. 왜냐면은 독일군이 우리 암호 털렸는데? 를 알면 바로 바꿔버릴 거 아닙니까? 그쵸. 암호 체계를 바꾸면 어떡해. 작전을 바꿀 거 아닙니까? 최대한 큰 전투에서 써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일부러 영국이 당해준 거 아닙니까? 그쵸. 알면서도. 알면서도. 전쟁 상황에서는 참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전투에서 패배할 수 있는 걸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를 희생하고 결국 대를 얻었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튜링이 이 종전 후에는 할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맨체스터 대학교를 가요. 맨체스터 대학교 가가지고 초기 디지털 컴퓨터인 이제 맨체스터 마크 1이라는 거를 이제 개발하는데 참여를 해요.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막 그랬어요. 네네네. 네, 그러던 중 1950년에 네. 계산기계와 지능이라는 혁신적인 논문을 해요. 그 당시에 AI, 인공지능이라는 게 전혀 없었던 시대예요. 개념 자체가 없었어. 네네. 있지도 않았던 인공지능 개념을 이 사람이 창안을 하고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고 그로 인해 세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걸 다 써놨어요. 논문에. 튜링이? 네. 와. 대박이죠. 그리고 이때 튜링 테스트라는 거를 제안을 하는데 논문에서 네. 어떤 컴퓨터나 어떤 기계 장치가 인공지능을 가졌냐 안 가졌냐 인간에 준하는 지능을 가졌냐 안 가졌냐를 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를 만든 거예요. 인공지능이 없는 시대에. 그 미래가 현실이 됐어요? 네. 그러면 전쟁 후에도 계속 공부하고 연구를 했는데 네. 영국의 1,400만 명의 목숨을 구해낸 전쟁 종결의 1등 공신. 맞죠. 그러면 좀 영웅 대접도 받고 좀 훈장도 받고 좀 윤택한 삶을 삽니까? 그게 안 된 게 원래 안 됐다고? 독일이 1차 대전 패배했을 때 그때도 이미 암호가 뚫렸거든요. 1차 대전 때도. 근데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윈스턴 처칠이 네. 그 나중에 회고록을 써요. 1차 대전에도 네네. 회고록. 그거 보고 우리 암호가 뚫렸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종전 후에도 우리 암호가 뚫린 걸 몰랐던 거예요, 독일군. 독일이. 네. 근데 애니그마를 뚫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이 안 알려줘요. 우리가 너네 암호 풀었어를 절대 발설 안 하고. 종전 후에도 그걸 드러내지 않았구나. 그 영국이 더 나쁜 거는 주변국에 있잖아요. 네네. 야, 애니그마 좋으니까 애니그마 써 하고 주변국에 팔아먹었어? 애니그마를 팔아먹어요. 근데 애니그마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영국은 있죠. 있죠. 주변국들의 정보들을 종전 후에도 네. 다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영국은. 애니그마를 팔아먹고 난 해독할 수 있는 거 안 알려줬으니까 나중에 야 너네 해독할 수 있더라? 근데 우리한테 왜 애니그마 팔아먹었어?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튜링이란 존재는 철저히 비밀로 붙여야 돼요. 야, 그럼 훈장도 못 받았겠네. 그치요. 극비니까. 그리고 그 영국군이 계속 감시했어요. 이 사람이 딴짓할까봐. 나 애니그마 뚫는 사람이야? 하고 의심될까봐. 또 장사해 먹을까봐. 네, 아무도 몰랐어요. 앨런 튜링이 전쟁을 일찍 끝냈다. 이거 몰랐어요, 아무도. 아니, 어떻게 보면 그건 범죄자 취급받는 거 아닙니까? 항상 감시당하고. 그쵸, 완전 그런 느낌이죠. 근데 예. 진짜로 범죄자 취급을 레알로 받는데 뭐냐? 그가 사실 네. 어렸을 때부터 동성애자였어요. 근데 이 당시에 영국에서는 동성연애가 금지로 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완전 그냥 이거는 중범죄예요. 예. 그럼 깜빵 가는 거 아닙니까? 깜빡 무조건 가죠. 과학자들 집단은 이 사람이 성정체성이 어떻든 그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또 이 사람이 없지. 뭐 애니그마 뚫었으면 그냥 최고인 거예요. 예. 이 사람이 그냥 능력으로 대우하던 그런 시대. 네네. 그런 그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앨런 튜링이 자기가 동성연애자라는 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전혀. 네. 그래서 어느 날 튜링이 진짜 도둑이 들었는데 네, 도둑이 들었어. 영화상에서도. 하필, 그쵸. 하필 도둑이 들었어요. 네. 근데 경찰한테 진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진술을 할 때 자기가 동성연애자라는 거를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하고. 그 천재들이
보면 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면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미국에서는 자기가 그런 얘기해도 자기는 그냥 존중해줬거든. 그래서 경찰한테도 얘기했는데 경찰은 존중이 아니라 수갑을 채우네. 아, 그래서 그럼 슬기로운 깜빵 생활을 보내게 됩니까? 영국 법원에서는 너 그러면은 수감형 혹은 화학적 거세 해라라고 해요. 그럼 PD님은 네. 만약에 네네. 화학적 거세 당할래, 수감 당할래 이렇게 하면은 뭘 선택하겠어요? 아니, 이건 뭐 두말 없이 수감이죠. 남자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뤄? 화학적 거세를 당하면 영원히 안 되잖아요. 안 돼. 근데 튜링은 달라요. 이 사람은 뼛속까지 학자예요. 수감을 당하면 연구를 못해. 연구를 못하지. 그러니까 그냥 그게 더 무서웠던 거구나. 네, 난 연구를 할 거야. 그래서 화학적 거세를 택해요. 아, 그럼 영원히. 그렇다고 이걸 한 방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맞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성화가 돼요. 그럼 막 가슴이 여유증. 나오게 되고. 아 진짜 너무 안타까워. 막 미쳐버리겠어요. 아, 무섭습니다. 네, 저는 네. 이게 더 무섭습니다. 애니그마 해독해서 당했던 그 두려움보다 이것이 더 무섭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네. 41세라는 젊은 나이에 튜링이 견디지 못하고 자살합니다. 왜 천재는 그렇게 일찍 가야만 할까요? 이때 현장에서 발견된 게 반쯤 깨문 사과가 있었어요. 경찰이 발표한 거는 이 사과에 청산가리를 넣고 한 입 베어 물고 죽었다라고 발표가 돼요. 그럼 뭐 애플 로고 아닙니까? 그쵸. 요거 보이시죠? 이겁니다. 네, 애플 로고. 예. 이 애플 로고가 튜링의 베어문 사과다라는 썰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 가지 썰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네. 번째는 아담이 베어문 사과다. 창세기. 네, 창세기 그거 먹고 타락했죠. 네네. 튜링 그거 먹고 죽었고, 또 하나 있겠네. 또 하나가 뉴턴의 사과? 오 맞습니다. 예. 뉴턴에 떨어지는 사과 네. 이거였는데 이 잡스 형이 네. 얘기를 안 했어요. 뭐가 맞아? 유래를 얘기를 안 했어요. 아, 얘기를 안 하고 가셨구나. 네, 가셨죠. 네. 근데 애플의 최초 로고가 떨어진 사과예요. 거기 뉴턴에. 네, 뉴턴이 막 앉아 있어요. 그리고 떨어진 사과 이게 최초 로고였어요. 아, 그래요. 튜링의 사과가 왜 그 유력한 후보가 있었었냐? 네네. 한때 애플 로고가 한때 똑같은 로고인데 무지개색이었어요. 사과. 아, 네, 무지개식, 맞습니다. 예. 무지개색 베어문 사과. 이게 애플 로고였어요. 아,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상징하잖아요. 튜링의 머신, 네. 컴퓨터와 연계가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 튜링이다 라고 많이들 사람들이 의심했었는데 네네. 진실은 뉴턴이다. 아, 뉴턴이었군요. 근데 여튼 튜링은 네.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청산가리가 주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증거가 없어요. 정부에서 또 조작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느낌이 나죠. 왜냐면은 네네. 유서를 써야 되잖아요. 유서 안 쓰고 다음 주에 할 일을 썼어요. To be continue? 네. 그걸 써놓고 청산가리 먹고 자살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네요. 이게 자살 당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썰이 사실은 있고 저도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있어요. 깜빵에 넣었지, 뭐 했지, 그치. 감시하지. 얼마나 스트레스가 받겠어. 튜링이 못 견디고 어디로 미국으로 또 넘어간다든지 아마 이럴까봐 아싸리 얘는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쯤에서 보내자. 네. 그래서 죽였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음모론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튜링의 부고 소식이 네네. 영국의 신문지에 아주 조그맣게 맞아요. 천재 과학자의 비참한 죽음이다. 이 정도로만 네, 맞아요. 부고를 알렸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진짜 이게 밝혀지면 안 됐기 때문에 철저히 비밀로 붙여져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네. 이 사람은 그냥 동성애자고 자살한 놈. 튜링은 손꼽히는 석학이었던 폰 노이만의 제안을 거부하고 애국심으로 영국에 와가지고 왔죠. 애니그마를 뚫었죠. 진짜 이거 영국에서는 엄청난 인재고 종전을 2년에서 5년을 앞당겼던 그렇죠. 종전을. 네, 그래서 1,400만 명에서 5천만 명을 구해냈던 그건 놀라운 사람인데도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2013년에 2013년? 네, 그때 네. 스티븐 호킹을 비롯한 수많은 이 석학들이 야, 튜링을 복권시켜야 되지 않냐? 이거 너무하지 않냐? 라고 열심히 청원을 해가지고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그래, 특별 사면 해서 그때 해줘요. 그럼 여기까지 튜링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요즘 또 저희가 특별히 또 튜링에 대해서 이번에 좀 스토리를 잡은 게 분명히 전달할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튜링이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이랑 그 사고하는 방식이 달랐잖아요. 다른 전혀 애들 남달랐죠. 축구하고 있을 때 네네. 혼자 수학 문제 풀고 있었고 네. 사회생활 잘 못하고 좀 특이한 사람? 동성 연애자잖아요.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처럼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학 풀어서 애니그마를 뚫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머신으로 뚫을 생각을 이 사람만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니까. 반면에 나치 독일은 아리아인들만 최고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인종들을 몰아내고 배척했잖아요. 완전 자기네들 폐쇄적인 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패망했죠. 다름을 인정하는 앨런 튜링한테 네. 독일은 진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대조적인 건데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예. 네네 동성연애자가 거주하는 10대 도시랑 첨단 산업 10대 도시가 그중에 6개의 도시가 같은 도시예요. 미국 내 임직원의 인종 다양성이 25% 상위 25%인 기업은 하위 25%인 기업과 비교했을 때 수익이 33% 이상 차이가 나요. 인종이 다양성. 서로 달랐을 때.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네네. 이런 회사일수록 더 많은 수익을 낸다. 뭐 이런 통계도 있고요. 네. 이로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네. 이상주의자, 현실주의자, 염세주의자, 뭐 소피스트, 데모크라테스 뭐 별의별 이상한 애들 막 많이 있었던 도시예요. 아테네가.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혁신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모크리투스 별의별 천재들이 막 쏟아졌던. 쏟아졌네. 그리고 중세에는 어디냐? 피렌체인데 당시 피렌체에는 커피가 좀 유행하던 다방 이런 문화가 좀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커피 하는 데 앉아가지고 다들 막 마시면서 시시덕거리면서 얘기했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 커피를 마시러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별의별 직종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한 또라이들이 잔뜩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다빈치, 미켈란젤로, 뭐 단테, 보카치오, 브루넬리스키 뭐 이런 희한한 애들이 막 나와가지고 피렌체가 완전 문화적으로 꽃피우는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가 돼요. 제가 또 아는 게 있어요. 네. 오스트리아 민 같은 경우에는 네. 역대 최고였던 작곡가들. 네. 슈베르트, 베토벤, 비발디, 브람스 같은 이런 훌륭한 작곡가들이 쏟아져 나왔죠. 쏟아져 나왔네. 역시 예술을 하셨어서 그런지 아시네. 근데 그 음악가들도 있었는데 이제 철학자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빈 학파라는 게 아예 있었기도 했고 모리츠 실르크, 그리고 쿠르트 괴델, 비트겐슈타인, 칼 포퍼, 힐베르트 뭐 이런 사람들이 잔뜩 있었던 곳이에요. 왜 이 도시에 몰려 있었느냐? 왜 몰려 있었냐? 그 도시는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 상당한 또라이거든요. 괴델은 미친 사람. 천재들은 다 또라이들이에요. 그런 또라이들이 예. 모여서 살 수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예. 왜냐면 그들을 배척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잠깐요. 저희가 이게 또라이라는 표현은 긍정의 또라이로 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 생각을 하는 사람, 저 생각을 하는 사람의 생각이 모였을 때 혁신이 나오는 게 마련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도시에는 이런 천재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마지막에 인종이 모이고 혁신적인 생각들이 모였던 곳은 미국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미국은 애초에 네. 이민자들의 나라예요. 네. 세계 최고의 인종의 다양성을 증명해주고 있는 나라, 미국. 거기다가 독일에서부터 도망친 천재들도 잔뜩 왔죠. 또 2차 대전 당시 그 석학들과 그 수많은 그 무기 발명한 천재들 전부 다 미국에서 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혁신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종전 후에 미국이 최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혁신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도시가 아니라 혁신적인 나라였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또 한 가지 알 것 같습니다. 왜 김사호님께서 앨런 튜링을 주제로 삼으셨는지. 네. 바로 그 다름. 그렇죠. 다름. 다름의 철학이죠. 그거였군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은 사회는 천재를 잃고 인재를 잃고 결국 약해집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고 발전하는 곳은 혁신이 있고 나도 발전하고 개인도 발전하고 나라도 발전하고 도시도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 한국이 혁신적인 나라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안 혁신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백인들은 그래 좋게 봐. 근데 뭐 동남아시아나 흑인들 좋게 안 봐요 솔직히. 맞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깨고 또라이들을 배척하지 말고 사실 우리 슈퍼소닉 TV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우리 피디님이 저 같은 또라이를 써주시잖아요. 그냥 본인이 천재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채널이 다양해지잖아요. 사를 세안도 하고 네. 김대영 무기 평론가도 한번 하고 그렇죠. 또 김상우님도 하고 그러니까 예. 다양한 영역들을 다뤄주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적일 수 있는 거예요. 천재들을 수용하는 사람. 소닉 TV가 혁신적인 이유. 맞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경쟁력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쟁력일 수 있죠. 자, 오늘은 다름을 통해 1,500만 명에서 5천만 명 이상을 구했던 앨런 튜링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다름을 인정하세요. 왕따시키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얘기 괜찮았습니다. 네네.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